지윤아, 너 이번 연말에 보너스로 8천만 원 받았다며? 마침 내 도련님 마포에 아파트 살 건데 그 돈으로 계약금 내라. 다 집안 채면 살리자고 하는 일이니까? 싫으면 내 아들이랑 이혼해. 소파에 앉아 당당하게 요구하는 시어머니와 그 옆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 죽은 척하고 있는 남편을 번갈아 보았다. 나는 식탁 위에 놓인 얼음물을 단숨에 들이켜며 치밀어 오르는 기막힘을 억눌렀다. 좋아요, 어머니. 그럼 이혼하죠. 왜 나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물잔을 내려놓았다. 내가 그냥 홧김에 하는 소리라고 생각하겠지? 미안하지만 난 단 한 푼도 내어줄 생각이 없다. 오히려 지난 3년 동안 당신들이 내게서 빨아먹은 피를 이자까지 쳐서 모조리 뽑아낼 작정이다. 아파트를 사고 싶다고? 계약 위반으로 지옥을 맛볼 준비나 하시지. 구독을 눌러 여주인공이 어떻게 반격을 펼치는지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8천만 원, 남편 김도윤의 손가락이 야은 급여 명세서를 꽉 쥐었다. 종이 가장자리가 그의 손끝에 눌려 구겨졌다. 그는 그 숫자들을 한참 동안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의 손톱이 소수점 앞에 07개 위를 무의식적으로 긁어댔다. 거실에는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미약한 소리만이 맴돌았고 그의 숨소리는 그 짧은 순간 다소 거칠어졌다. 이거 연말 특별 보너스야. 그가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두 눈이 휘둥그레져 있었다. 나는 의자 등받이에 걸쳐둔 코트를 집어들어 소매에 팔을 꿰고 옷깃을 정리했다. 올해 회사 기획안 수익이 좋아서 비율대로 정산받은 거야? 김도윤은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다시 그 종이 쪼가리로 시선을 옮기더니 이내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에서 뿜어져 나온 빛이 그의 얼굴을 비췄고 그의 엄지손가락은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렸다. 메시지가 전송되는 알림음이 내 귓가를 때렸다. 그는 무언가를 숨기려는 신용조차 하지 않았고 이 돈을 어디에 쓸 계획인지 묻지도 않았다. 그저 명세서를 다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가 물을 따를 뿐이었다. 다음 날은 토요일이었다. 아침 9시 정각, 내 스마트폰 화면이 밝아졌다. 발신자는 시어머니 최 여사였다. 전화를 받자마자 인사말을 건넬 틈도 없이 수화기 너머로 짧고 퉁명스러운 목소리가 날아왔다. 반찬 좀 했으니까 와서 가져가라. 안부 인사도 내가 시간이 되는지 묻는 말도 없었다. 완벽한 일방적 통보였다. 전화는 곧바로 끊어졌고 수화기에서는 뚜뚜거리는 기계음만 맴돌았다. 나는 스마트폰을 꽉 쥔 채 아직 침대에서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 김도윤을 돌아보았다. 평소 주말이면 정오가 될 때까지 절대 깨지 않던 그가 오늘은 몸을 뒤척이더니 반쯤 감긴 눈으로 물었다. 우리 엄마한테서 전화 온 거야?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는 내 시선을 피하더니 이불을 푹 뒤집었으며 웅얼거렸다. 당신이 가서 좀 가져와. 간 김에 거기서 점심도 먹고 오고. 난 어제 야근해서 너무 피곤하니까 안 갈래. 세수를 마치고 차키를 챙겨 집을 나섰다. 서울의 겨울바람은 매서웠고 칼날처럼 얼굴을 베고 지나갔다. 나는 낡은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 차를 대고 외벽 페인트가 벗겨진 그 아파트 공동 현관으로 걸어 들어갔다. 비밀번호를 누르자 문이 열렸다. 현관에는 신발 몇 켤레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나는 부츠를 벗고 슬리퍼로 갈아 신었다. 거실로 채 들어서기도 전에 종이 넘어가는 소리가 들려왔다. 시동생 김우진이 거실 바닥에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화려하게 제본된 분양 팸플릿 몇 권이 쫙 펼쳐져 있었다. 내가 들어오는 기척을 들은 그가 고개를 들더니 입꼬리를 씩 올리며 웃었다. 형수님 오셨어요. 나는 조금 더 다가가 그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강남구와 마포구에 새로 지어지는 신축 아파트 분양 팸플릿이었다. 책자에는 널찍한 거실과 고급스러운 커뮤니티 시설, 그리고 주변 학군에 대한 소개가 빼곡히 인쇄되어 있었다. 그는 빨간색 펜으로 90여 제곱미터 평면도 하나의 동그라미를 치고 있었다. 시어머니 최 여사가 주방에서 찌개 냄비를 들고 나오더니 식탁 위에 쿵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다.
국물이 몇 방울 식탁 위로 튀었다. 거기 멍하니 서서 뭐해? 얼른 손 씻고 수저 안 놓고. 나는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고 주방으로 들어갔다. 싱크대 위에는 이미 비닐봉지에 담긴 플라스틱 밀폐 용기 몇 개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칙칙한 색깔의 밑반찬들이었다. 나는 손을 씻고 수저를 챙겨 식탁 앞에 차례대로 세팅했다. 시아버지가 방문을 열고 나와 상석에 있는 의자를 빼고 앉았다. 최 여사와 시동생도 그를 따라 자리를 잡았다. 나는 가장 바깥쪽 자리에 앉았다. 식탁 위는 고요했다. 시아버지가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한 입 떠먹었다. 식사를 시작해도 좋다는 신호였다. 모두가 젓가락을 들었다. 내가 생선 한 조각을 집어내 밥그릇으로 가져가기도 전에 맞은편에 앉은 최 여사가 갑자기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젓가락이 사기그릇에 부딪히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너 이번에 8천만 원 보너스 받았다며? 그녀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식탁 한가운데 놓인 반찬 접시만 응시했다. 내 젓가락이 허공에서 멈췄다. 젓가락 끝에 매달린 생선 조각의 무게가 이 순간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다. 나는 생선을 밥그릇에 내려놓고 시선을 올려 그녀를 쳐다보았다. 네. 최 여사는 콧방귀를 뀌더니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팔짱을 꼈다. 우진이가 봐둔 집이 있다. 마포구에 있는 건데 지하철역이랑도 가깝고 나중에 장가갈 때 신혼집으로도 딱이더구나. 시동생은 옆에서 밥을 우물거리면서도 나를 보지 않고 텔레비전 화면만 빤히 쳐다보았다. 그게 제 보너스랑 무슨 상관이죠? 나는 최 여사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상관이 없다니. 최 여사의 목소리가 한껏 높아졌고 얼굴 근육이 팽팽하게 당겨졌다. 계약금이 딱 8천만 원 모자라. 넌 명색이 형수라는 애가 시동생이 평생 반지하 단칸방에서 썩어가는 걸 보고만 있을 작정이냐? 비 올 때마다 빗물 넘칠까 봐 노심초사하는데 넌 두 발 뻗고 잠이 오디? 도련님 아파트 계약금을 왜 제가 내야 합니까? 야, 최 여사가 식탁을 콱 내리쳤다. 찌개 냄비 안에 있던 숟가락이 요란하게 부딪혔다. 너 그 많은 돈 움켜쥐고 무덤까지 가져갈래? 식구끼리 내 돈이 어딨어. 우리 도윤이 성격이 보살이니까 내가 밖에서 치맛바람 날리며 일하는 거 봐주는 거지. 그 돈 당장 내놔서 우진이 계약금 치러. 나는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오른 그 얼굴을 쳐다보다가 시종일관 고개를 푹 숙인 채 말리는 신용조차 하지 않는 시아버지를 흘끗 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꾸역꾸역 밥을 퍼먹고 있는 시동생에게 시선을 던졌다. 그 돈은 제 개인 계좌에 저축할 겁니다. 집을 살 사람은 알아서 자기 돈으로 사야죠. 나는 한치의 흔들림 없는 평온한 말투로 사실을 선언했다. 너 미쳤어? 최 여사가 내 코앞까지 삿대질을 해댔다. 어른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돈 안 내놓을 거면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싫으면 당장 이혼해. 그때 현관 도어록에서 경쾌한 알림음이 울렸다. 문이 열리고 김도윤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다. 그는 코트도 벗지 않은 채 곧장 식탁으로 다가왔다. 이 꼴을 보아하니 집에서 자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근처에서 계속 서성이며 타이밍을 쟀던 게 분명했다. 상황이 터지면 수습하는 척하며 나타날 속셈이었겠지. 그는 내 옆에 빈 의자를 빼고 앉더니 슬그머니 손을 뻗어 내 팔을 잡으려 했다. 여보, 화부터 내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 그는 평소 어린애를 달랠 때나 쓰는 그 징그러운 말투로 목소리를 깔았다. 우리 엄마가 나 키우느라 고생하셨잖아. 우진이 형편도 빠듯한데 형이랑 형수인 우리가 한 번쯤 도와줄 수 있잖아. 당신도 그냥 투자한다고 생각해. 우진이가 나중에 돈 벌면 이자까지 쳐서 갚을 거니까. 나는 그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식은땀으로 축축하게 젖은 그 손바닥은 구역질이 날 만큼 끈적거렸다. 투자, 나는 김도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럼 아파트 명의는 누구 이름으로 할 건데? 그야 당연히 우진이 이름이지. 그가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다. 투자라면서 왜 내 이름은 안 들어가는데? 형수님, 그게 무슨 섭섭한 말씀이세요? 마침내 목구멍으로 밥을 삼켜낸 시동생이 젓가락을 탁자에 내동댕이 치며 소리쳤다. 형수님 명의로 하면 내가 증여세를 얼마나 떼이는데?
계산이 너무 속물적이시네. 나는 이 기가 막힌 가족들을 찬찬히 둘러보았다. 시아버지의 비겁한 침묵, 시어머니의 짐승 같은 포효, 시동생의 뻔뻔함, 그리고 헛소리로 어떻게든 상황을 무마하려는 남편의 구역질 나는 변명까지. 이게 바로 내가 지난 3년 동안 어떻게든 섞여보려고 발버둥 쳤던 가족의 민낯이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의자를 뒤로 밀었다. 의자 다리가 나뭇결 바닥을 긁으며 칠판 긁는 듯한 소름 끼치는 소리를 냈다. 좋아. 나는 김도윤을 똑바로 내려다보았다. 이혼해. 거실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에서 터져나온 방청객의 기계적인 웃음소리만이 공허하게 허공을 맴돌았다. 당신 미쳤어. 이혼이 애들 장난인 줄 알아. 김도윤이 다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내 옷자락을 붙잡으려 했다. 나는 그를 투명 인간 취급하며 몸을 돌려 소파로 걸어가 가방을 집어들었다. 야, 너 오늘 이 문 밖으로 한 발짝이라도 나가면 다신 우리 며느리 노릇할 생각 꿈에도 마라. 등 뒤에서 최 여사가 고래고래 악을 썼다. 나는 현관으로 걸어가 부츠로 갈아 신었다. 문을 열어젖히자 차가운 바람이 계단실로 밀려 들어왔다. 나는 도어록의 외부 잠금 버튼을 누르고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은 채 계단을 내려갔다. 차에 올라탄 나는 곧바로 시동을 걸지 않았다. 차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내가 내뿜는 뜨거운 입김이 아뷰리에 닿아 하얀 성에로 맺혔다. 가방 안에서 스마트폰이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메시지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팝업으로 떴고 어두운 차 안에서 화면의 빛이 끊임없이 번쩍거렸다. 나는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김도윤이 보낸 메시지들이 화면을 채웠다. 당신 도대체 언제까지 생떼를 쓸 거야? 우리 엄마 연세도 있으신데 그냥 좀 져주면 덧나? 8천만 원이 당신한테 없는 돈도 아니면서 기어코 이혼까지 입에 올려야 속이 시원해? 30 넘은 여자가 이혼 딱지 붙이고 나가면 좋은 남자라도 만날 줄 알아? 남들 시선은 생각 안 해. 내일 당장 돈 찾아서 본가로 와 무릎 꿇고 사과해. 그럼 이번 일은 덮어줄 테니까. 내가 장담하는데 나중에 우진이가 꼭 갚을 거야. 나는 화면에 찍힌 무릎 꿇고 사과해라는 글자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액정의 서늘한 불빛이 내 얼굴을 비췄다. 나는 답장조차 하지 않고 그의 번호를 수신 차단 목록에 쳐넣어 버렸다. 그러고는 연락처 앱을 열어 번호 하나를 검색했다. 예전에 회사 법무팀 선배가 지나가는 말로 언급했던 이혼 재산 분할 소송을 기가 막히게 잘한다는 전문 변호사의 번호였다. 나는 통화 버튼을 눌렀다. 뚜루루거리는 연결음이 3번 울린 뒤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안녕하세요. 내일 방문 상담을 예약하고 싶은데요. 이혼 재산 분할 건입니다. 월요일 오전 나는 반차를 냈다. 로펌은 강남구의 번듯한 오피스텔 건물에 자리하고 있었다. 회의실 테이블은 차가운 유리 소재였다. 나는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맞은편에 앉은 짙은 회색 정장 차림의 여성 변호사 앞으로 밀어주었다. 저희 부부의 결혼 후 3년간의 모든 은행 거래 내역입니다. 내가 입을 열었다. 변호사는 첫 장을 넘기며 검지로 안경테를 살짝 밀어 올렸다. 상황은 대략적으로 파악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은 두 분이 거주 중인 마포구 전셋집의 보증금 7억 원이군요. 그녀는 빨간색 형광펜으로 7억이라는 숫자 위에 동그라미를 그렸다. 그 7억 원 중에서 5억 원은 친정에서 보태주신 거고 나머지 2억 원은 제가 결혼 전에 혼자 모은 돈입니다. 나는 계좌 이체 영수증 몇 장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여기 자금 출처가 명확히 찍힌 거래 내역서가 있습니다. 변호사는 날짜와 금액을 꼼꼼히 대조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이 부분은 아주 깔끔하네요. 의뢰인의 특유 재산이라는 점을 완벽하게 입증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김도윤 씨의 지난 3년간의 소득 행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은 지난 3년 동안 생활비를 자신이 전담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근거로 전세 보증금 분할을 요구할 테니까요. 나는 서류 더미에서 따로 스테이플러로 찍어둔 명세서를 하나 빼냈다. 김도윤의 급여 통장 거래 내역이었다. 이 자료를 손에 넣기 위해 꽤나 애를 먹어야 했다. 그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나는 명세서의 지출 내역을 가리켰다. 변호사의 시선이 내 손가락을 따라 아래로 향했다. 그 사람 매달 세후 월급이 450만 원입니다. 여기 보세요. 매달 10일이 월급날인데 11일만 되면 200만 원씩 고정적으로 빠져나갑니다. 예금주는 최 여사고요. 변호사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매달 어머니에게 200만 원씩 이체했다고요? 명목상으로는 용돈이랍니다. 나는 다음 장으로 종이를 넘겼다. 이 돈 말고도 매달 15일마다 120만 원씩 자동이체로 빠져나간 내역이 있습니다. 남편이 결혼 전에 시동생 주식 투자 실패한 거 메꿔주려고 몰래 받았던 개인 신용대출 상환금이죠. 이 빚을 철저히 숨기고 결혼하더니 3년 내내 자기 월급으로 갚고 있었던 겁니다. 회의실에는 종이 넘어가는 소리와 펜촉이 종이를 긁는 사각거리는 소리만 감돌았다. 그럼 두 분의 일상적인 생활비는 어떻게 충당하셨죠? 변호사가 고개를 들며 물었다. 아파트 관리비, 공과금, 마트 장보기, 심지어 그 인간 자동차 보험료까지 전부 제 월급 통장에서 나갔습니다. 나는 또 다른 내역서를 내밀었다. 여기 생활비로 결제한 모든 카드 내역이 있습니다. 변호사는 펜을 내려놓고 테이블 위에 깍지를 끼고 얹었다. 그녀가 나를 바라보는 눈빛의 직업적 객관성을 넘어선 묘하고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다시 말해, 지난 3년 동안 남편분의 소득은 거의 전액본가 지원과 혼전 개인 채무 상환에 쓰였다는 뜻이군요. 반면 두 분의 공동 생계비는 의뢰인께서 홀로 부담해 오신 거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편은 미안해하기는커녕 오히려 시동생 신혼집 계약금으로 8천만 원을 내놓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요구한 겁니까? 변호사는 서류들을 반듯하게 정리하며 탁자를 가볍게 톡톡 두드렸다. 네, 정확합니다. 변호사는 사건 위임 계약서를 내 앞으로 쓱 밀어주었다. 박지훈 씨, 이 증거들은 아주 강력합니다. 법원은 재산 분할을 판결할 때 전셋집의 초기 자금 출처뿐만 아니라 혼인 유지 기간 동안의 경제적 기여도까지 꼼꼼하게 따집니다. 김도윤 씨의 재산은닉, 장기간에 걸친 지나치고 비상식적인 본가 지원 행위는 우리가 법정에서 7억 원의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해줄 아주 훌륭한 무기입니다. 나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명용 펜을 집어들었다. 펜촉이 종이에 닿으며 경쾌한 마찰음을 냈다. 나는 거침없이 내 이름을 휘갈겨 썼다. 전세 보증금을 전부 되찾는 건 기본이고요. 나는 펜 뚜껑을 닫았다. 그 인간, 팬티 한 장 못 건지고 맨몸으로 쫓겨나게 만들 겁니다. 로펌을 나선 후 나는 회사로 복귀하는 대신 곧장 은행으로 향했다. 그 후로 며칠 동안 김도윤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냉전으로 나를 압박해 길을 꺾어놓겠다고 단단히 벼른 모양이었다. 자기가 눈앞에서 사라지면 내가 이 텅 빈 7억짜리 전셋집에서 홀로 불안감에 떨다가 결국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매달릴 거라고 착각하는 듯 했다. 목요일 저녁, 나는 거실 러그 위에 앉아 김도윤의 옷장에 있던 옷들을 하나씩 꺼내 검은색 쓰레기 봉투에 쑤셔 넣고 있었다. 거실 테이블 위에서 스마트폰이 짧게 진동했다. 멀티미디어 메시지였다. 발신자는 최 여사였다. 메시지를 열었다. 로딩된 이미지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 사진이었다. 계약서에 적힌 글씨는 선명했다. 매수인은 김우진. 매매 목적물은 마포구 모 아파트 104동 802호. 총매매 대금은 9억 원. 계약금은 9천만 원. 기지급 계약금은 1천만 원. 잔금 지급일은 다음 주 화요일. 연달아 음성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다. 나는 재생 버튼을 눌렀다. 고요한 거실에 득의양양하고 오만한 최 여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지훈아. 계약서 이미 도장 찍었다. 그 계약금 1천만 원. 내가 이웃집 아줌마들한테 늙은 얼굴에 철판 깔고 여기저기서 긁어모아 빌린 돈이다. 우진이 이름으로 당당하게 서명도 마쳤어. 내가 뇌라는 게 달려있으면 다음 주 화요일 전까지 남은 8천만 원 우진이 통장으로 입금해라. 지금이라도 꼬리 내리고 돈 내놓으면 내 특별히 너 며느리 취급은 해줄 테니까. 만약에 이 계약 파기되면 계약금 2배로 물어내야 하는 거 알지? 어디 내가 무슨 돈으로 물어낼지 두고 보자. 음성 메시지가 끝났다.
거실에는 다시 무거운 정막이 내려앉았다. 나는 화면에 떠있는 계약서, 사진을 응시했다. 9억짜리 집을 사면서 달랑 1천만 원을 긁어 모아 중개소에 가서 도장을 찍다니. 그들은 내가 그저 한때의 홧김에 성질을 부리는 것뿐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 내가 화가 가라앉으면 이혼이 두려워서, 혹은 시동생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짓밟았다는 꼬리표가 두려워서 결국 순순히 굴복할 거라고 확신한 것이다. 그들이 이리저리 빚을 내어 1천만 원을 만든 건 진짜 집을 사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나를 올가멜 더들놓기 위해서였다. 그 1천만 원은 미끼였다. 그들은 계약 위반에 따른 페널티로 나를 협박하려 했다. 제때 남은 8천만 원의 계약금을 내지 않으면 그 1천만 원이 공중분해될 뿐만 아니라 매도인이 위약금까지 청구할 테니까. 진절머리 나게 탐욕스러웠다. 기본적인 법적 상식마저 내팽개칠 정도로 끔찍한 탐욕이었다. 나는 스마트폰을 거실 테이블 위로 던져버리고 마지막 남은 와이셔츠 몇 벌을 마저 쓰레기 봉투에 쳐넣은 뒤 입구를 단단히 묶어버렸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나는 법원으로 향했다. 그 위압적인 건물 안에서 나는 변호사와 함께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했다. 마포구 모동 전셋집의 7억 원 보증금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변호사가 창고 직원에게 서류 뭉치를 건넸다. 직원이 서류를 훑어보더니 빨간색 도장을 쾅 찍었다. 그 둔탁한 마찰음은 바로 이 순간부터 김도윤과 그 빌어먹을 시댁 식구들이 이 집에 묶인 돈을 단 1원도 건드릴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모든 절차를 마치고 법원 로비에 있는 우체국 창구로 걸음을 옮겼다. 황토색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정식 이혼 소장과 가압류 결정 통지서가 동봉되어 있었다. 수신처에는 김도윤이 다니는 회사의 소속 부서를 또박또박 적어 넣었다. 벽에 걸린 시계를 올려다보았다. 오전 11시 정각. 집배원은 오늘 오후 그의 부서의 사람이 가장 북적거릴 시간대의 기혼 소장이라고 명시된 이 등기 우편을 그의 책상 위에 정확히 배달할 것이다. 우표를 붙인 뒤 봉투를 창고 안으로 밀어넣었다. 마포구의 그 신혼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도어록 덮개를 여는 것이었다. 이전 비밀번호를 눌렀다. 김도윤 어머니의 생일이었다. 경쾌한 시스템 알림음이 울렸다. 나는 새로운 6자리 숫자를 입력하고 등록 버튼을 눌렀다. 현관에 서서 김도윤의 옷가지들로 빵빵하게 채워진 검은색 쓰레기 봉투들을 내려다보며 다음 주 화요일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그날은 그들이 아파트 잔금을 치러야 하는 데드라인이었다. 현관의 센서 등이 파르르 떨리더니 이내 꺼졌다. 나는 검은 쓰레기 봉투들을 훌쩍 넘어 거실로 들어갔다. 바로 그때 거실 테이블 위에 스마트폰 화면이 번쩍였다. 신경질적인 진동과 함께 그 인간의 이름이 화면 위에서 쉴 새 없이 깜빡거렸다. 벽시계를 보았다. 오후 3시 20분. 우체국 등기가 방금 그의 책상에 도착했을 시간이다. 나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주방으로 걸어가 냉장고에서 생수 한 병을 꺼내 뚜껑을 비틀어 열고는 시원하게 한 모금 마셨다. 차가운 물이 식도를 타고 흘러내리자 가슴속에서 들끓던 화기가 조금은 가라앉는 기분이었다. 진동이 멈췄다 싶더니 단 2초 만에 다시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메시지 도착 알림음이 연달아 쏟아졌다. 나는 물병을 든 채 거실로 돌아와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메시지 창에는 김도윤의 다급한 문자가 떠 있었다. 박지윤, 너 진짜 미쳤어? 법원 소장 이거 대체 무슨 소리야? 회사로 이런 걸 보내? 사무실 사람들이 다 나만 쳐다보는 거 몰라? 가압류. 전세 보증금을 동결시켰다고? 대체 무슨 속셈이야? 전화 받아. 당장 전화 받으라고. 나는 느낌표로 가득한 그 문장들을 내려다보며 화면 위로 손가락을 미끄러뜨려 그의 번호를 곧바로 수신 차단 목록에 쳐넣었다. 이어서 최 여사와 시동생의 번호도 모조리 차단해버렸다. 세상이 순식간에 고요해졌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대략 40분이 지났을 무렵 현관문 밖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발소리는 문 앞에서 멈춰섰고 이내 도어록의 플라스틱 덮개를 거칠게 걷어 올리는 날카로운 마찰음이 이어졌다.
그는 최 여사의 생일을 눌렀다. 시스템이 1초가량 멈칫하더니 이내 삑삑삑하는 오류 알림음을 내뱉었다. 밖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번호를 잘못 누른 줄 알았는지 잠시 멈칫했다. 이내 버튼 누르는 소리가 다시 울렸고 이번에는 훨씬 더 세고 빨랐다. 삑삑삑. 문 밖 도어록 패널에서 붉은색 X자 불빛이 깜빡거렸다. 문을 사이에 두고 있었지만 그 눈을 찌르는 듯한 붉은 빛이 선명하게 그려졌다. 주먹이 철제 현관문을 내리치며 둔탁하고 거대한 타열음을 냈다. 박지훈. 문 열어 두꺼운 철문을 뚫고 들어온 그 인간의 목소리는 분노의 차 삑사리까지 나 있었다. 비밀번호 바꿨어. 내가 무슨 권리로 비밀번호를 바꿔. 여기 내 집이야. 나는 물컵을 내려놓고 거실 벽에 붙어있는 월패드 앞으로 다가가 화면 켜기 버튼을 눌렀다. 화면 위로 바깥 상황이 나타났다. 복도 센서 등이 켜져 있었고 그는 문 앞에 서 있었다. 넥타이는 삐딱하게 풀어 헤쳐져 있었고 정장 재킷 단추는 모조리 풀린 채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다. 그는 문에 달린 외안경을 죽일 듯이 노려보았고 얼굴 근육은 분노로 미세하게 경련하고 있었다. 나는 통화 버튼을 눌렀다. 이 집 전세 보증금 7억 중에서 5억은 우리 친정에서 해준 거고 2억은 내가 결혼 전에 모은 돈이야. 나는 화면 속 그 익숙한 얼굴을 쳐다보며 말했다. 내 목소리는 나조차도 낯설게 느껴질 만큼 차분했다. 당신 매달 월급 시어머니랑 시동생한테 다 갖다 바치느라 관리비 한 번 낸 적 없잖아. 근데 어떻게 여기가 당신 집이야? 스피커 너머로 그의 씩씩거리는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내가 월패드로 대답할 줄은 몰랐는지 카메라 쪽으로 얼굴을 바짝 들이밀었다. 일단 문부터 열어. 할 말 있으면 얼굴 보고 해. 그가 카메라 옆 플라스틱 덮개를 쾅쾅 치며 소리쳤다. 당신이 통장 묶어버리면 다음 주 화요일 우진이 계약금은 어쩌라고. 아까 부동산에서 독촉 전화 왔어. 당신이 무슨 미친 짓을 하든 간에 일단 가압류부터 풀어. 그 8천만 원 못 내면 계약금 1천만 원 다 날린다고. 우리 엄마 돌아가시는 꼴 보고 싶어? 어머니가 돌아가시든 말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나는 그를 똑바로 응시했다. 너 도대체 어디까지 갈 작정이야? 그는 카메라를 향해 포효했다. 침방울이 렌즈에 튀어 화면이 살짝 흐려졌다. 고작 8천만 원 때문에 기어코 이 가정을 파탄내야겠어? 우리 엄마가 우진이 집 사주고 싶어서 조급해하신 게 무슨 큰 죄라고. 명색이 형수라는 사람이 돈 좀 빌려주는 게 그렇게 억울해? 꼭 이렇게까지 독하게 굴어야겠어? 나는 나와 3년을 한 침대에서 삶아떼고 산 이 남자를 가만히 지켜보았다. 이 순간까지도 그는 문제의 원인이 자기네 식구들의 끔찍한 탐욕이 아니라 돈을 내놓지 않는 나에게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김도윤, 나는 마이크를 향해 말했다. 아파트 계약은 당신들이 알아서 도장 찍은 거잖아. 그 모자란 계약금 8천만 원도 당신들이 알아서 맺고. 그리고 이 문. 앞으로 다시는 열릴 일 없을 테니까 2번 다시 오지 마. 비밀번호 바꿨다고 내가 못 들어갈 줄 알아. 그가 완전히 이성을 잃고 돌변하더니 현관문을 미친 듯이 걷어차기 시작했다. 무거운 구두 코가 쇳덩어리 문짝을 강타하며 귀를 찢을 듯한 굉음을 냈다. 복도 전체에 그 끔찍한 타열음이 메아리 쳤다. 문 열어. 시발. 당장 문 안 열어. 그는 입에 담기 힘든 상스러운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 나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다. 손을 뻗어 월패드 패널에 있는 붉은색 비상 버튼을 꾹 눌렀다. 아파트 경비실과 곧바로 연결되는 호출 버튼이었다. 3분 뒤 화면 속에 제복을 입은 경비원 2명이 나타났다. 그들은 양쪽에서 달려들어 여전히 미친 듯이 문을 걷어차고 있는 김도윤의 팔을 낚아챘다. 선생님, 진정하십시오. 시끄럽다고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연배가 있는 경비원이 그를 떼어내려 애썼다. 이거 놔. 여기 내 집이야. 내 마누라가 미쳐서 문을 잠가버렸다고. 그는 경비원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문을 향해 삿대질을 해댔다. 박지윤, 이 독사 같은 년아. 당장 안 기어 나와. 나는 옆에 둔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112를 눌렀다. 여보세요.
마포구 모 아파트 104동 802호인데요. 누가 강제로 문을 부수고 들어오려고 합니다. 지금 이혼 소송 중인 남편이에요. 경찰은 10분 만에 도착했다. 복도는 더욱 어수선해졌다. 옆집 이웃이 슬그머니 문을 조금 열고 내다보다가 경찰과 눈이 마주치자 화들짝 놀라며 문을 닫아버렸다. 아주머니, 문 좀 열어보세요. 상황 파악 좀 하겠습니다. 경찰이 문을 두드렸다. 나는 안전고리를 풀고 문을 살짝 열었다. 김도윤은 문이 열리는 것을 보자마자 짐승처럼 달려들려 했지만 경찰 2명에게 양어깨를 짓눌린 채 벽으로 제압당했다. 이거 놔. 내 짐 챙기러 들어가는 거라고. 내가 이 집 가장이야. 그는 발버둥치며 핏대를 세우고 악을 썼다. 나는 현관 바닥에 놔둔 검은색 쓰레기 봉투들을 가리키며 경찰에게 말했다. 저 사람 개인 물품은 제가 이미 다 싸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법원에 이혼 소장과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지금 저 사람이 강제로 침입하려 해서 제 신변에 심각한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접근 금지 가처분도 신청할 겁니다. 경찰은 바닥에 놓인 쓰레기 봉투를 힐끗 보더니 다시 벽에 짓눌려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김도윤을 쳐다보며 경고했다. 선생님, 소송 중인 상황에서 아내분이 명확히 출입을 거부하시는데 이러시면 주거침입이나 스토킹 처벌법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본인 짐 챙겨서 돌아가시지 않으면 업무방해 및 소란 행위로 지구대까지 동행하셔야 합니다. 김도윤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나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 처음으로 진짜 당혹감이 서렸다. 내가 이혼이라는 단어로 그저 겁을 주는 것도 홧김에 기싸움을 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은 듯 했다. 내가 진짜로 완벽하게 내 인생에서 그를 도려내려 한다는 것을. 그는 경찰에 반강제로 떠밀려 그 쓰레기 봉투들을 주워들었다. 검은 비닐봉지가 바닥에 끌리며 기분 나쁜 사각거리는 소리를 냈다. 그는 엘리베이터 쪽으로 밀려났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그 순간까지 그는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분노와 억울함, 그리고 이제 곧 엄청난 재앙이 닥칠 것이라는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나는 문을 닫고 다시 안전고리를 단단히 채웠다. 며칠 뒤 화요일. 잔금 지급의 마지막 데드라인이었다. 오늘 서울에는 눈이 내렸다. 하늘은 우중충했다. 나는 회사에 출근하는 대신 하루 연차를 내고 차를 몰아 경기도 일산에 있는 친정으로 향했다. 엄마는 현관문 열리는 소리를 듣고 주방에서 나오셨다. 손에는 다듬다만 채소 한 줌이 쥐어져 있었다. 평일에 갑자기 왜 왔냐고 묻지도 않으시고 그저 내 안색을 살피시더니 한마디만 건네셨다. 밖이 춥지. 얼른 손 씻고 와. 밥 다 돼간다. 나는 코트를 벗어두고 주방으로 들어가 식탁 위에 밑반찬 몇 접시를 세팅하는 것을 거들었다. 밥상머리에서 나는 이혼 소장 접수증을 엄마 앞으로 쓱 밀어놓았다. 엄마는 젓가락질을 멈추고 그 종이를 힐끗 보더니 다시 나를 쳐다보셨다. 놀란 기색은 전혀 없었지만 그 순간 눈가의 주름이 살짝 팽팽해지는 듯했다. 결심선거니 엄마가 물으셨다. 응이 나는 국을 한 숟갈 떠먹었다. 뜨거운 김이 얼굴 위로 피어올랐다. 그럼 이혼해. 엄마는 그 접수증을 내 쪽으로 다시 밀어주시곤 생선살을 발라 내 밥그릇 위에 얹어주셨다. 그 집구석 인간들. 처음부터 우리 집 쳐다보는 눈빛이 꼭 은행 현금 인출기 보듯 해서 영 찜찜하더라니. 3년이나 버텼으면 할 만큼 다 했어. 오후 3시. 눈발이 조금 더 굵어졌다. 나는 거실 러그 위에 앉아 창밖으로 앙상한 나뭇가지 위로 하얀 눈이 내려앉는 풍경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마당 밖에서 갑자기 날카로운 브레이크 밟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어서 동네개 짖는 소리와 함께 철대문을 미친 듯이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이어졌다. 사돈. 사돈 어른 안에 계시죠? 문 좀 열어보세요. 최 여사의 목소리였다.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뿐만 아니라 김우진이 발을 동동 구르는 소리까지 들렸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엄마도 안방에서 나오시더니 미간을 잔뜩 찌푸리셨다. 엄마는 내 팔을 잡아당겨 등 뒤로 숨기셨다. 넌 나가지 말고 여기 있어. 내가 나가볼 테니까.
엄마가 현관으로 걸어나가 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서셨다. 낮게 쳐진 철창살 대문 너머로 눈 쌓인 골목에선 최 여사와 시동생이 보였다. 최 여사는 머리칼이 산발이 된 채 야은 숏코트 하나만 걸치고 있었고 얼굴은 추위에 질려 시퍼렇게 변해 있었다. 김우진의 손에는 종이 뭉치가 꽉 쥐어져 있었다. 바로 그 부동산 매매 계약서였다. 무슨 일이시죠? 철문을 사이에 두고 엄마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지훈이 어딨어요? 지훈이 좀 당장 내보내요. 최 여사가 철창살을 덥석 부여잡았다. 꽁꽁 언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사돈, 어쩜 사람이 이렇게 매정합니까? 방금 부동산에서 최후 통첩이 왔어요. 오늘 오후 5시 전까지 8천만 원 안 들어오면 계약금 1,000만 원 떼이는 건 기본이고 위약금으로 8천만 원을 더 물어내야 한다고요. 우리가 지금 그 8천만 원이 어디 있다고. 엄마는 그녀를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쏘아붙였다. 그건 그쪽 집안 사정이고요. 왜 남의 집 대문 앞에 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는 겁니까? 어떻게 이게 우리 집만의 사정입니까? 최 여사가 흥분해서 철문을 흔들어대는 바람에 철컹거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지훈이가 갑자기 자기 통장 돈줄을 틀어막지만 않았어도 우진이가 이런 벼랑 끝에 몰렸겠어요. 걔가 그 8천만 원 보너스 받은 거 내놓기만 하면 아무 일도 없을 텐데. 쟨 도련님이 숨 넘어가는 걸 눈뜨고 지켜만 볼 작정이랍니까? 김우진은 옆에서 사시나무 떨듯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추워서 그러는 건지 겁에 질려 그러는 건지 알 수 없었다. 내 신혼집 소파에 앉아 팸플릿을 뒤적이던 그 기고만장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징징거리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애원했다. 사돈어른, 제발 형수님한테 돈 좀 빌려달라고 설득 좀 해주세요. 집주인이 저 위약금 안 물어내면 법원에 고소하겠대요. 그럼 제 신용등급 바닥쳐서 인생 종친단 말이에요. 당장 살던 반지하방도 월세 못 내서 쫓겨나게 생겼어요. 나는 거실 통유리창 뒤에 선 채 대문 밖에서 벌어지는 이 막장 드라마를 조용히 관전했다. 그들의 역겨운 탐욕이 결국 제 발등을 찍은 것이다. 그들은 1,000만 원을 판돈으로 걸고 내가 차마 이혼할 용기가 없어서 순순히 돈을 상납할 거라 도박을 걸었다. 하지만 내가 패를 따라가는 대신 아예 판을 엎어버렸을 때 그들의 얄팍한 계산은 산산조각 났다. 법적으로 부동산 계약을 파기하면 매매 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물어야 한다. 9억짜리 집이니 위약금은 9천만 원, 요꼴랑 1천만 원 걸어놓고 덤볐으니 집주인에게 고스란히 8천만 원의 빚을 갚아야 할 처지가 된 것이다. 돈을 빌려달라고요. 엄마가 헛웃음을 쳤다. 내 딸년 뼈 빠지게 번 돈 가져다가 지그들 이름으로 집문서 파놓고선 이제 와서 위약금까지 뒤집어쓰라니.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히네요. 최 여사의 얼굴빛이 보라색에서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갑자기 태세를 전환하더니 무릎을 굽히고 철문을 사이에 둔 채 털썩 반무릎을 꿇었다. 사돈, 제가 이렇게 싹싹 빌게요. 우리 도윤이는 이미 지훈이한테 쫓겨나서 길바닥에 나앉았고 이제 우진이마저 숨통이 끊어지게 생겼어요. 제발 적선하는 셈 치고 그 8천만 원 좀 융통해 주세요. 빌리는 거라고 치고 제가 차용증이라도 꼼꼼히 써드릴 테니까요. 그녀는 눈물을 쥐어짜며 손으로 눈 쌓인 바닥을 퍽퍽 쳐댔고 흙탕물이 그녀의 바짓단 위로 튀었다. 김우진도 옆에서 덩달아 징징거리며 빌기 시작했다. 나는 최 여사의 그 반쯤 구부러진 무릎을 내려다보았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김도윤은 문자로 시댁에 와서 무릎 꿇고 사과해라며 윽박질렀었다. 권력의 관계가 뒤집히는 건 생각보다 간단했다. 그들이 부풀려 놓은 그 허세 가득한 거품만 톡 터뜨려버리면 그만인 것을. 엄마는 대문 안쪽에 버티고 서서 그 구차한 모자를 싸늘하게 내려다보았다. 엄마의 얼굴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찾아볼 수 없었다. 엄마는 몸을 돌려 마당 수돛가로 걸어가셨다. 그곳에는 새빨간 플라스틱 고무대야가 놓여 있었고 안에는 방금 채소를 씻어낸 얼음장같이 차가운 흙물이 찰랑거리고 있었다. 엄마는 그 빨간 고무대야를 번쩍 들어안고 철문 앞으로 다가갔다. 비켜요. 엄마가 최 여사를 향해 짤막하게 말했다.
최 여사는 멍하니 올려다보며 무슨 상황인지 파악조차 하지 못했다. 엄마는 양팔을 번쩍 들어 올려 그 대야 가득 담긴 얼음물 같은 구정물을 망설임 없이 바깥으로 착 뿌려버렸다. 철창살 틈새를 뚫고 나간 물줄기는 최 여사와 김우진의 발밑으로 정확히 쏟아졌고 더러운 흙탕물은 피할 틈도 없이 그들의 코트 밑단과 바지를 흠뻑 적셨다. 한겨울 영하의 날씨에 날벼락 같은 얼음물 세례를 받은 최 여사는 기괴한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서 펄쩍 뛰어올랐다. 미쳤어. 어디다 대고 함부로 물을 끼얹어. 당장 꺼져. 엄마는 빈 고무 대야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텅 빈 플라스틱이 바닥과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우리 집안에 그쪽 같은 사돈 둔 적 없어. 다시는 우리 집 근처에 얼씬거리지 마. 한 발짝이라도 더 들어오면 당장 주거 침입으로 경찰 부를 테니까. 내 눈앞에서 당장 사라져. 엄마는 그 말을 남기고 몸을 돌려 집 안으로 들어오시더니 현관문을 쾅 닫아버렸다. 나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눈밭에 선 최 여사는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에 사시나무 떨듯 바들바들 떨었다. 그녀는 집 쪽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욕지거리를 내뱉으려 했지만 매서운 칼바람이 불어닥치자 몸을 잔뜩 웅크리며 끔찍한 오한을 느꼈다. 김우진은 울상이 된 채 엄마의 팔을 끌어당기며 골목 모퉁이 너머로 황급히 도망쳤다. 3개월 후 서울 가정법원. 복도를 비추는 조명은 창백했고 공기 중에는 오래된 서류 냄새가 맴돌았다. 나는 긴 의자에 앉아 있었고 내 옆에 앉은 변호사는 두툼한 사건 기록册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있었다. 5미터쯤 떨어진 반대편 의자에 김도윤이 앉아 있었다. 지난 3개월 동안 그를 본 건 오늘이 처음이었다. 그는 얼굴살이 쏙 빠져 뼈만 앙상했고 정장은 제 몸집보다 커져 헐렁하게 펄럭였다. 턱에는 시퍼런 수염 자국이 가득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두 손을 깍지 끼고 꽉 쥐고 있었다. 저쪽 집안 재정 상태 완전히 파탄 났습니다. 변호사가 기록처를 넘기며 목소리를 낮춰 내게 말했다. 계약금 펑크난 그 사건 말입니다. 매도인이 위약금 8천만 원에 대해 법원에 강제 집행을 걸어버렸거든요. 애초에 계약서에 시동생 이름을 박아놨으니 그 막대한 채무가 고스란히 김우진 씨 앞으로 떨어진 거죠. 나는 변호사의 말을 들으며 맞은편에 앉아 미세하게 떨고 있는 그 인간의 어깨로 시선을 옮겼다. 아들내미 파산하는 꼴은 못 보겠던지 변호사가 코웃음을 쳤다. 최 여사가 자기 사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답니다. 워낙 급전이 필요해서 금리 높은 대출을 썼나 봐요. 졸지의 신축 아파트는 구경도 못 해보고 매달 빚 이자 갚느라 허리가 휠 지경이랍니다. 그럼 저 사람은요? 나는 턱짓으로 김도윤을 가리켰다. 변호사가 다음 장을 넘겼다. 이게 아주 하이라이트입니다. 의뢰인께서 예전에 남편분 회사로 보냈던 이혼 소장과 가압류 통지서 있죠? 인사팀에서 이 양반이 복잡한 소송에 휘말린 걸 눈치챘거든요. 거기다 우리가 공동재산 은닉을 증명하려고 법원에 은행거래 내역 조회를 신청했지 않습니까? 그걸 털어보니 세상에 이 양반이 2달 전에 동생 계약금 1천만 원 보태주겠다고 자기네 부서 공금을 슬쩍 횡령했더라고요. 결국 회사에서 잘렸습니다. 단순히 밥줄이 끊긴 게 아니었다. 횡령이라는 더러운 꼬리표를 달고 쫓겨났으니 동종 업계에서 다시 멀쩡한 직장을 구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다. 법정 문이 열렸다. 실무관이 우리의 이름을 호명했다. 재판은 생각보다 싱겁게 진행됐다. 빼도 박도 못하는 은행 거래 내역, 혼전 채무를 고의로 숨긴 증거, 그리고 장장 3년에 걸친 본가 과다 송금 기록 앞에서는 김도윤 측 변호사조차 방어할 의지를 상실한 듯 했다. 김도윤은 피고석에 앉아 재판 내내 입도 뻥긋하지 못했다. 변호사가 그가 매달 시어머니에게 200만 원씩 송금하면서 정작 자기 집수도 요금조차 내 카드로 긁었다는 사실을 낭독할 때만 그의 고개는 바닥을 향해 더 깊이 고꾸라졌다. 피고는 혼인 기간 중 채무를 은닉하고 부부 공동 재산을 빼돌린 사실이 인정됩니다. 재반 사정을 종합하여 본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판사가 의사봉을 두드렸다.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청구한다.
전세 보증금 7억 원 중 5억 원은 원고의 특유 재산임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귀속한다. 나머지 2억 원에 대해서도 피고의 재산 은닉 과실을 참작하여 원고의 기여도를 절대적으로 높게 산정한다. 피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다. 판결이 떨어지는 순간 김도윤은 번쩍 고개를 쳐들었다. 입술을 파르르 떨었지만 결국 바람 빠지는 듯한 쉰 숨소리만 토해낼 뿐이었다. 그는 의자 위로 무너지듯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다. 이 판결로 그는 빈털터리가 된 것은 물론 혼전빚과 실업자의 신분, 그리고 밑 빠진 독처럼 무너져 내리는 본가 식구들까지 고스란히 짊어지게 되었다. 그야말로 뼛속까지 탈탈 털려버린 것이다. 나는 판결문을 손에 쥐고 법원 정문을 걸어 나왔다. 바깥 햇살이 제법 눈부셨다. 봄바람에서는 더 이상 살을 애는 듯한 한기가 느껴지지 않았다. 몸에 딱 떨어지는 맞춤 정장을 입고 걷는 내 구두코가 계단에 닿을 때마다 경쾌하고 맑은 소리가 울렸다. 등 뒤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쫓아왔다. 지훈아, 지훈아, 잠깐만. 김도윤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나와 내 앞을 가로막았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내가 다 잘못했어. 그가 내 팔을 붙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나는 뒤로 물러서며 피했다. 내가 진짜 잘못했어. 우리 엄마 쓰러지셨고 우진이는 빚쟁이들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어. 나 직장까지 잃었잖아. 제발 우리 지난 3년 정을 봐서라도 돈 좀 보태서 날 도와주라. 벌겋게 충혈된 그의 두 눈과 목소리에는 비굴한 애원만이 가득했다. 등뼈가 완전히 꺾여버린 자의 처절한 바닥이었다. 불과 3개월 전만 해도 저 똑같은 얼굴을 하고 월패드 화면 너머에서 돈 내놓으라며 당당하게 짐승처럼 지저대던 그였다. 나는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분노도 슬픔도 일지 않았다. 그저 지독히도 피곤할 뿐이었다. 가서 내 엄마한테나 무릎 꿇어. 그게 당신들 식구가 받아야 할 대가니까? 나는 그를 지나쳐 길가에 세워둔 내 차로 향했다. 운전석에 올라타자마자 스마트폰이 지잉 울렸다. 모르는 번호로 온 장문의 문자 메시지였다. 첫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지훈아, 나 도윤인데 제발 이 반성문 한 번만 읽어봐줘. 나는 고민할 가치도 없이 그 번호 역시 수신 차단 목록에 넣어버렸다. 시동을 걸고 지난 몇 달 동안 틈틈이 보러 다녔던 고급 아파트를 향해 차를 몰았다. 저녁 무렵 나는 친정집으로 돌아왔다. 주방에서 익숙한 냄새가 풍겨왔다. 엄마는 가스레인지 앞에서 분주하게 움직이셨고 주방 후드가 웅웅 돌아가고 있었다. 손을 씻고 식탁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식탁 위에는 밑반찬 몇 접시가 놓여 있었고 한가운데에는 갓 구워낸 큼지막한 생선구이가 자리하고 있었다. 노릇노릇하고 바삭하게 구워진 껍질 위로 모락모락 김이 피어올랐다. 엄마가 내 맞은편에 와서 앉으셨다. 식사를 시작하자는 선언도 그 누구의 눈치를 보며 숟가락을 먼저 들기를 기다릴 필요도 없었다. 엄마는 젓가락을 들어 가장 두툼하고 기름진 생선 뱃살을 떼어내더니 손목을 돌려 내 밥그릇 위로 얹어주셨다. 젓가락 끝이 사기그릇 가장자리에 가볍게 부딪혔다. 청아하고 맑은 메아리가 고요한 식탁 위로 퍼져나갔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내 젓가락을 들어 그 하얀 생선살을 입안으로 밀어넣었다. 생선은 아주 뜨거웠지만 꿀꺽 삼켜 넘기는 순간 목구멍을 턱 막아오던 둔탁한 통증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다. 숨통을 조여오던 그 끔찍한 3인용 식탁도 8천만 원이라는 그 지긋지긋한 숫자도 결국 이 따뜻한 음식 한 입과 함께 내 안에서 가라앉아 버렸다. 나는 음식을 삼키고 밥그릇을 들어 뜨거운 국물을 한 모금 마셨다. 내 지난 몇 년 동안 먹었던 국 중에서 가장 맛있는 맛이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속 시원한 통쾌함을 안겨드렸기를 바라며 매일매일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